이제 우리가 법원 감정, 물론 이제 이 내역서를 작성해서 저 하는 이 역량이 필요한 게, 우리가 뭐 실시 설계를 하더라도 내역서를 반드시 관공서는 그 예정 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역서를 모르고는 설계를 완전하게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역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내역서 작성에 에 주된 내용이 이 표준품 셈이에요. 우리가 이거 열렸어요? 요 페이지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어 우리가 공사비를 산출하려고 하면은, 예, 수량을 우선 뽑아야 될 것이고, 여기다가 단가를 곱해 가지고, 그래서 인제 공사비가 산출이 되는데, 수량은 우리가 적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과목을 학부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적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단가는 요 구성이 재료비, 노무비, 그다음에 경비,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재료비는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물가조사기관, 가격조사기관, 요게 뭐가 있냐면은 에 물가정보라고 하는 정보지가 있고, 거래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조사 책자가 있고, 그다음에 에 물가자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가자료. 화면 보이죠? 글씨 적는 거? 어. 인제 이 물가조사기관 세 군데의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물가조사기관 이 세 가지 말고, 요거 말고도 뭐 유통물가라든가, 또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가격 정보라든가, 요런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게 요 세 가지, 물가 정보, 거래 가격, 물가 자료, 그다음에 가격 정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걸 가지고 재료비의 가격을 책정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노무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게 바로 지금 우리가 수업하려고 하는 요 표준품셈이에요, 표준품셈. 즉 인제 요게 품셈이 즉 일이 대가라고, 일이 대가. 음. 일이 대가가 아 이 노무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겠어요. 그리고 뭐 경비가 있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예, 목차를 대강 훑어보면은 일장이 적용 기준이 있고, 이게 공통 부문이 있고, 또 토목 부문이 있고, 건축 부문이 있고, 기계 설비 분야가 있고. 그런데 그중에 인제 우리 공통 부문을 오늘 공부하는데, 공통 부문에서도 일장이 적용 기준이고, 적용 기준이라고 하는 건 공통 부문이니까 말 그대로 토목이든 건축이든 기계 설비든 전부 다 이 적용 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제 가설공사가 있는데, 오늘은 적용 기준하고 가설공사까지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공통 기준, 적용 기준, 일반 사항, 설계 및 수량,
1-3의 제조 및 노임의 할증, 1-4의 품의 할증, 그 다음에 기타가 있고, 가설공사에서는 가설물의 한도, 손율, 가설 건축물, 가설 울타리 및 가설 방음벽, 규준 틀, 동바리, 비계, 추락 재해 방지 시설, 통행 안전 시설, 피해 방지 시설, 현장 관리, 공통 장비, 이렇게 해서 어, 가설 및 가설공사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오토캐드를 처음 배울 때 선 긋기, 그리기, 드로우, 자르기, 트림, 씌우기, 이레이즈, 뭐 잡아 늘리기, 스트레치, 뭐 이런 몇 가지의 우리가 건축 설계하면서 캐드를 쓰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명령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건축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 나가가지고 이제 오토캐드를 배우려고 오토캐드라고 하는 책을 구입을 하려고 보면 책이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우리가 건축 설계를 위해서 이걸 다 읽어볼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건축 설계에 필요한 항목만 뽑아서 공부하면 건축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마찬가지로 이 표준 품선도 이게 다 내용이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무슨 시험 공부하듯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뭐 내가 연구를 하거나 학자가 되려고 하면 그런 공부가 필요하지. 그러나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각 챕터에서 어느 부분에서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렇게 바로 실무에 적용을 해 나가면서 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적용 기준 일반 사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사항부터 보면은 일반 사항도 뭐 다 읽을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실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읽으면 돼. 그리고 어 송모 씨도 그렇고 우리 또 김지현 건축사도 그렇고 이제 법원 감정 일을 될 텐데 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 사건 하나를 맡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지금 우리가 아, 이 요즘 품셈을 공부하게 되는 것인데, 예, 몇 페이지냐? 이게 페이지로 바로바로 넘길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그 기술이 아직 없어가지고, 어, 자, 공통부문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1장 적용 기준, 이거부터 볼 텐데, 일반상. 자, 목적이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라고 이제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 민간에서도 내역서를 우리가 작성해서 납품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건축주가 공사비를 좀 산정해 달라 예상 공사비를 좀 산정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것인데 관공서는 필수적으로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내역서 작성하는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적용 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어, 요하는 기관에서는 이 표준 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적용 방법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 품셈을 활용한다.
본 표준 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1일 작업 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12시간 근무하고 있고. 어, 그렇고, 그다음에 본 표준 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 여건, 기후 특성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 가격 작성 기준 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개선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발표한 요 자료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본 표준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애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 가격 산정 기준을 적이 집정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있고, 에,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 그 정부에서 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정부에서 그걸 연구 용역으로 아마 받아가지고 어, 가격 정보라는 것이 아마 단기별로 매년 2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없는 것들은 또 그런 걸 또 응용해 가지고 적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5번에 보니까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 시 공사 규모, 공사 기간 및 현장 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적용한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6번에 본 표준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 부문, 전기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 부분과 동사한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 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공사업협회에서도 매년 이 전기공사 부문에 대해서 통신은 통신 쪽에서, 문화재는 문화재 쪽에서 표준 품셈을 각각 별도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쓰면 돼, 그냥. 그리고 이제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축 내역서 작성하는 쪽에서는 작성을 하지 않고 그쪽도 파트에다가 우리가 외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다 맡기는 걸로 보면 되고, 내용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우리가 어, 적합하게 됐는지 여부를 또 우리가 판단은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7번에 소방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건설기술진흥법, 대기환경보건법, 소음 진동규제법, 이런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우리가 원가 계산, 내역서를 작성해가지고 맨 앞에 값지가 원가 계산인데,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항목들이 다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저 기준하고 있는 그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넣어주면 되니까 나중에 볼 일이고, 8번 각 발주기관에서 사항에 의해 별도 결정하에 적용한 품셈이 표준 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 품셈 관리단체에 제출한다. 그러니까 관리단체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 줍니다. 설계 및 수량의 계산. 1번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 품셈 단위 표준에 의한다. 2번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한 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한다. 3번 계산에 쓰이는 분도는 분까지, 원둘레율, 삼각함수 및 호도의 숫자는 세 자리로 한다.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5. 면적 및 최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 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최적과 면적은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거 우리 기사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데 흔히 출제되는 항목이 바로 6번 항목 이거죠. 적산을 할 때에 우리가 수량해서 공제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최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번에 볼트 구멍이 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이 H형광에 전체 중량을 산출하는데 볼트 구멍이 몇 개, 다이아 얼마짜리 몇 개가 들어가 있으니 그 구멍만큼 철강의 중량을 빼라.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건 너무 상식적이지.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중에 말뚝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기초에다가 그 말뚝 기초라고 했을 때 말뚝머리가 콘크리트 그 기초판에 물려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콘크리트 물량을 그 말뚝머리 물량만큼 빼냐? 안 뺀다 이거지. 빼지 마라 그 얘기예요. 다뭐 못따기 또는 물구멍 이런 거 그 적은 소량이니까 이런 건 뺄 필요가 없다는 거, 빼지 말라는 얘기죠. 이염술륜의 간격, 포장 공정의 1 개수당 0.1 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하는데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그 맨홀이 있어. 맨홀인데 0.1 제곱미터 이하의 그 맨홀 평면적이야. 근데 그 구조물짜리 아스팔트 물량을 해서 그걸 빼냐? 빼지 마라 그 얘기죠. 강구조물의 리벳 구멍 마찬가지. 철근 콘크리트 중에 철근. 아이고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철근 물량에서 콘크리트 물량에서 철근 들어간 만큼 철 빼냐? 안 뺀다 이거지. 물론 철근의 양이 뭐 꽤 되긴 돼. 그러나 그걸 콘크리트 물량에서 빼냐? 안 뺀다 이거지. 빼지 마라 이거예요. 제가 27살 때 제주도에 현장 상주 감리를 딱 나갔는데 콘크리트 오야지가 나한테 그래. 내가 이제 지적하기를 이거 철근량이 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철근 간격하고도 안 맞고 너무 듬성듬성하니까 더 보완해야 된다고 수정해라 제시했더니 콘크리트 오야지가 나를 놀리는 거야. 철근을 더 넣으면은 콘크리트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대. 그러니까 여기서 철근 수량을 빼서 콘크리트 물량을 산출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B번 기타 전항에 준하는 거. 그러니까 적은 것들은 무시해도 되는 것들은 그거 빼지 마라 그 얘기예요. 7번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집안 치마량은 집안 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집안 치마량. 이거는 뭐 치마 보통 이제 이 우리가 토량을 최적으로 구하면은 다진 상태의 최적이 있고 그걸 포크레인으로 퍼냈을 때 이제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흙의 양이. 그 차이는 좀 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가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8번 절토량은 자연 상태의 설계도 양으로 한다. 자연 상태. 자연 상태는 이제 이미 다져진 상태죠. 단위 표준은 이제 뭐 다들 알죠, 이거는.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공사 면적, 제곱미터당 숫자, 소수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한다. 2번이라고 있는 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한다. 그 얘기고. 이거는 다 보시면 되고. 우리가 뭐 시험 공부하면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겠지만 이럴 필요 없죠. 필요하면 그때가 요 자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금액의 단위 표준 뭐 우리가 공사비 총액을 표시하는데 설계서의 총액을 1000단위까지 표시하고 900 1000단위 미만은 다 버리고 표시해라 그 얘기고. 설계서의 소개는 이론까지 쓰라는 얘기지. 이론까지. 이론 밑은 버리고. 토질, 집안 설계, 이건 쭉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고. 주 해가지고 표준품 셈에 표시되는 돌재 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모함이고 원석이 모함이 1차 파쇄된 암석 원석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뒤에 가서 뭘 작업을 하다가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원석이라고 나오는데 원석이 뭐지? 요때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와가지고 뭐 막 따듬은 돌, 막 따듬돌, 뭐 다듬돌, 견칫돌 우리가 흔히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공부하다가 보면 작업하다가 보면은 요러한 용어가 뭔지
용어의 정의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찾아볼 수만 있으면 돼. 그다음에 최적 환산 계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최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 자연 상태의 최적분의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 어, L이 그렇고 C는 다져진 상태의 최적, 분모는 자연 상태의 최적. 예. 경암을 보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서 적용하게 되냐면은 어, 토공사에 가서 우리가 토량을 계산할 때가 있어요. 토공사에서. 그때 이제 요 L과 C 값을 적용해가지고 토량을 산출하는 그때 쓰는 수치예요. 그래서 경함은 L이 1.7에서 2.0이고 C는 2.3에서 1.5고 그런 걸 이런 내용이 여기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토치장 및 골자원 이것도 이제 그 우리가 뭐 터파기 우리가 기초공사에 들어가면 터파기 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메우고 다지기를 하고 그다음에 남는 것을 잔토 처리를 하게 되거든. 잔토 처리라고 하니까 저쪽에 갖다 버리는 거지 또 흙을. 그거 나중에 금액 산출할 때 요걸 써요. 음. 토치장이 있는 거리가 아니 절토일 땐 그렇고 성토할 때도 마찬가지로 토치장에 어디 몇 킬로 좀 떨어져 가지고 있고 거기서 뭘 불도저를 이용해서 이거 상차하고 싣고 오고 뭐 이런 계산하는 것들이 뒤에 다 나와요. 그 내용이 여기 앞에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재료 및 자재의 단가. 자, 주요 자재. 공사에 대한 주요 자재 관급은 국가를 당사자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관계 규정이나 계약 조건에 따른다. 관급은 그렇고. 자재 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 방법, 성능, 시험 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KS, 그다음에 GR, 그다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6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 결과 한국산업표시 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의 작성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한다. 당연한 거지. 여기에 뭐 상당한 내용들이 다 우리가 기사시험에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고 재료 및 자재의 단가. 자, 건설 재료 및 자재 단가는 거래 실내 가격 또는 통계법 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해 공표한 가격, 물가 자료, 물가 정보, 물가, 그다음에 거래 가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가지고 있는 가격 정보 이걸 가지고 적용하면 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품목들이 우리가 법원 감정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 안 나오는 자재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감정인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가격을 적용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감정 가격이라는 말 나오죠. 공표한 가격이나 감정 가격, 유사한 거래 실내 가격, 거래 실내 가격. 그 다음에 거래 실내 가격이 챗 GPT의 2024년도 이거 안 듣고 그 톡닥거리면 안 돼. 챗 GPT한테 물어봐서 2024년도 예를 들면 단열재가 뭐 100T짜리가 시로폴이 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답을 잘 주더라고. 챗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어, 우리가 뭐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물가 정보지 다 뒤져가지고 했는데도 가격이 안 나온다.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거라도 GPT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도 우리가 적용하는 수밖에 없어. 어. 뭐 사실이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적용하면 되지. 이런 게 그 정도에 없는데 표적으로 어디에서 근거를
그럴 내가 한 번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니, 내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에, 싱, 싱크대, 싱크대 가격을, 건축주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1,000만 원 이상짜리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시공사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원래가, 뭐 700만 원짜리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그 모델명하고 이렇게 다 뒤져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아, 딱 그 맞는 한샘 제품이 거기 딱 있는 거야. 그 모델의 그 컬러의 그 제품이. 그래서 가격이 얼마라고 인터넷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기재했지, 감정서에다. 이건 얼마짜리다. 했더니, 그 반대쪽에서 다시 이제 우리 감정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거야. 이거 근거가 도대체 뭐냐고 물어왔어. 내가 인터넷 화면 캡처 그대로 해가지고 딱 해서 보냈지. 군말 못하지.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우리가 뭐 기초적인 거를 우리가 기본은 여기서 확실히 가지고 있고,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응용은 이제 우리가 감정하는 사람의 역량에 기술과 그 경험과 어떤 자기가 조사한 내용 이런 것들을 어, 가지고 감정인 재량으로 그렇게 의견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번에 재료 및 자재 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운반비 계상해주면 되지. 뭐. 우리가 물가 자료에서 철골 200각짜리 뭐 이런 게 얼마라고 이렇게 다 계산 나와 있는데, 그거는 거기 그 물가 자료 위에 보면은 이 가격이 1번이냐 2번이냐 동그라미 1번, 2번 해가지고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갈 때 1번이면 이거는 운송비가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없지. 이미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주는 가격이니까. 그 다음에 물건에 따라서는 이거는 현장 도착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공장 상차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물가 정보지를 보면 그게 다 표현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현장까지 물건을 가져와야 된다. 우리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때는 운반비를 계상해 주면 되지. 그게 나번이 그 내용이 되겠고, 다번은 품셈의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재료 및 차제에는 설계 수량을 적용하고,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공통부문 1-2-4의 7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따른다. 그렇지. 설계 수량이 원칙 당연히 그 설계 수량을 적용하는 것이고, 잡재료 소모비도 각 공사 항목별로 요 공통부문 요걸 적용해 가지고 설명을 해 놨더라고 보니까. 설명이 안 된 거는 여기 공통부문 1-2-4/7 요걸 적용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재료의 단위 중량. 재료의 단위 중량은 우리가 감정할 때 어디서 흔히 많이 쓰느냐? 폐기물 수량을 산출할 때 요걸 많이 써. 우리가 뭐 벽돌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B를 10회배를 철거를 했다. 그러면 1.0B 10제곱미터가 그러면 뭐 여기서 뭘로 하느냐? 중량을 어떻게 따지느냐? 여기 보면은 암석 있고 자갈 있고 모래, 점토, 점질토, 모래질, 흙 이런 거 이제 그거죠? 원재료지. 원재료는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이 2.6톤, 2.7톤 뭐 이렇게 되고, 자갈은 1.6톤에서 1.8톤 되고 루베당 이렇게 중량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벽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뒤에 나올 거야 아마. 이게는 강재료는 여기 나오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가 있고 그냥 콘크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콘크리트는 묵은 콘크리트인데 여기 2.3톤, 철근은 2.4톤. 그렇고 벽돌이 어디 나올 텐데, 벽돌이 어디 안 나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벽돌 우리 회사에 딱 들어가 보면은 이게
중량이 각 제품별로 벽돌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의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재원이 나와 있어. 중량이 타일은 중량이 얼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량을 폐기물 처리비 계산할 때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철거를 하게 될 있는 건물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는 데 따른 그 철거 수량의 중량을 톤수로 산출해 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이 없는 신축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료를 보면은 반드시 일본 말로 기립바시가 나오게 돼 있죠. 나무를 잘라도 나무를 가공해서 쓰다 보면은 그 짜투리가 다 폐기물로 나오게 돼 있다고. 벽돌도 쌓다가 보면은 이거 잘라 가지고 쓴 자투리들이 다 폐기물 처리돼야 된다고 나중에. 모든 재료가 다 그래. 자투리가 남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산출해 줄 때도 그 할증, 그 자투리만큼의 어떤 할증을 우리가 계산해 주거든. 그거 인제 나중에 남는 그 자투리들은 다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로 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 재료의 이 중량이 나중에 폐기물 산출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중량이다. 음. 그 나머지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이 보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폐콘크리트, 뭐 폐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가연성 물질이 뭐 예를 들면 5% 이상 함유된 거 있고 5% 3% 미만 함유된 거 있고, 고 폐기물 처리 그 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항목별로 우리가 폐기물 수량을 산출해 주면 돼. 그리고 재료 시험 결과 이용, 재료 시험에 의해서 재원을 결정하면 주는 발생제 처리. 우리가 공사하다가 보면은 예를 들면 아까 폐기물 얘기할 때 그 버리는 폐기물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철근이 자투리가 나왔다. 그건 폐기물 그냥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고물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고물로 팔아 가지고 그 고물값은 공사비에서 공제를 해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발생제 처리예요. 이게 사용고제고. 강제 스크랩 발생, 차 발생제. 음. 돈 되는 건 철근 짜투리지. 철골 짜투리고. 나머지 거는 뭐 나머지 거는 뭐 가격 산정한 적이 나는 없었던 것 같아. 이제 고제 단가 이게 인제 우리가 설계 공사비 선정에서 꼭 적용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에 강제 배관의 부자재 산정 요율. 요건 이제 기계 설비 쪽에서 선출할 때 인제 요걸 쓰는데, 우리는 일단 요건 넘어가요. 우리가 법원 감정을 하다가 보면은 기계 설비 부문도 우리가 감정을 내가 해 줘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 왜냐하면 고것만 따로 기계 설비 쪽에다가 감정 이 내역서를 의뢰하자니 물량이 너무 작고, 그에 비하면은 뭐 그 사람들 손 댔다 하면은 뭐 50만 원 달라고. 그럼 뭐야. 남는 게 뭐 있어. 내가 이 기계 설비 분야 쪽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일반 업무용 건물 가분해 보니까 냉온수 배관에서 기계실에서는 관이염 부속이 작은 거는 75%. 어. 이건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부자재가 들어가긴 가는데 일일이 우리가 부자재를 다 산출을 할 수 없으니 뭉뚱그려 가지고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부자재 가격을 예 정하자, 인제 고액이거든 요게. 요게 관관 금액에 대한 퍼센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계실에 배관되는 냉온수 배관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부자재 가격을 75% 니까 750 원으로 책정을 하라, 그 얘기라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이 내용도 뒤에 기계 설비 분야의 1위 대가 표를 각 항목별 1위 대가 표를 보면은 기술료 얼마 몇 프로, 뭐 기술료는 잡자 대비 뭐 주자 대비의 3% 뭐 이렇게
비고란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걸 적용하면 되고, 거기 없는 거는 또 여기 찾아가지고 이 표를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병원 건물. 용도에 따라서 이제 물론 배관의 양이 달라지니까 부자재 양을 용도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비율을 정해놨네. 우리가 이거는 단출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거니까 이런 표현을 잘 이용하면 되지. 7번에 잡재료 및 소모재료.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주재료비의 2 내지 5%까지 별도 계상하되 선정 근거를 명시해야 돼. 보통 3%로 하지, 3%. 그다음에 1-2-5 인력. 직종의 선정.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은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직종을 기준한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지정통계에 의한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와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요거는 건설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단기별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쫙 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 실태 조사 직종, 이것도 이제 매년 발표하니까 그 표를 이용해 가지고 직종을 선정하면 되겠고, 작업 반장, 작업 조건에 따른 작업조의 편성 시 작업 조장은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다수의 보통 인부에 대한 원활한 지휘 통제가 필요할 경우 작업 현장을 개선할 수 있다. 신호수, 우리 현장에서 신호수, 그 이 신호봉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죠. 공구 및 경장비, 공구 손료 밑에 보면은 뭐 3%까지 어쩌고 하는 말이 나오고, 3%. 경장비, 기계경비. 이거는 아래 참고와 같은 경장비류의 손료 및 운전경비이며, 손료는 기계경비 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를 참조해 계산한다. 운반, 소음반 거리는 이렇게 공식이 뭐 복잡하게 돼 있어. 근데 요것이 아마 우리 내역서에, 요 중요한 건 여기야. 소음방이라고 하는 운반거리가 품에서, 가번에 보니까 품에서 자재의 소음반은 포함하며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음반 거리는 20m 이내예요. 20m 이내는 소음반 품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재에서 소음반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고, 나번에 경사면의 소음반 거리는 직구 1m를 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우리가 직통 계단을 대신하는 경사로가 8분의 1이죠. 건축법에서. 근데 공사 현장에서는 우리 이 비계 계단이, 비계 있지, 이렇게 비계, 경사 비계. 거의 6분의 1이라는 얘기야. 차 올라가지. 그럼 인건비가 비싸니까 뭐 기계 설치하는 게 더 싸지. 현장 내 운반거리가 소음반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2차 운반이 발생되면 별도 계산해 주면 돼. 인력 운반 기본 공식. 이거 쓸 일이 내가 볼 때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 인력 운반 뭐 웬만하면 다 기계 운반이고. 인력 운반. 음. 어. 그게 이제 합보라는 건데, 어. 보통 인부지, 보통 인부. 그리고 이번에 지게 운반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게 운반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옛날에 지게로 다 벽돌이고 시멘트고 다 지게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막, 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알바, 이런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알바할 때 그 지게 들고 지고 하잖아, 뭐. 이제 지금은 거의 그게 있나 모르겠네. 다 이제. 응? 응.
그것도 그렇게 작은 문제. 그래서 우르르 옮겨가지고 같이 와서 야르끼리로. 4번에 벽돌 운반. 보통 인부가 한 사람당 1층 움직인 1000회를 운반하려면 보통 인부 0.44이니까 거의 1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부 한 사람이 한 2000여 매 운반하면은 하루가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거꾸로 계산하면. 리프트를 사용할 경우 보통 인부 0.3인을 적용한다. 5번에 인력 운반 기계. 기계 산출 공식도 뭐 복잡한데, 음, 이거 공식 산정해가지고 적은 없었던 것 같네. 6번 운반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 운반로의 신설, 유지보수는 작업량을 감안하여 작업 속도가 증가되므로 신설 또는 유지보수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인 경우에만 개선해야 된다. 운반로를 개설하면서 뭘 한다는 거는 어디 무슨 오지공사나 이런 건 몰라도 시내에서야 뭐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화물 자동차의 적재량.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중량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량 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화물 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 적재나 용량 적재 어느 쪽의 제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로의 종별 및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읽고 넘어가면 되고요. 쭉 넘어가서 작업조의 구성. 이게 작년에 신설됐다고 하는데 옛날 품셈이 더 쉬웠던 것 같은데 아마 옛날 품셈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아마 보완된 것 같아요. 신설되거나 보완되거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도 옛날에는 콘크리트 1루배당 타설에 필요한 인력이 예를 들면 콘크리트 공이 0점 매진, 보통 인부가 매진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어 1루 그러니까 한 조가 예를 들면 콘크리트 공 한 명에 보통 인부 두 명에 뭐 펌프카 어쩌고 해가지고 한 조가 타설할 수 있는 일일 타설량 1당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표준품처럼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법원 감정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런 일당 1조가 할 수 있는 일당 이거는 토목공사처럼 이렇게 물량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용하기가 편해 그게. 근데 건축에서 이거 하는 거는 나는 오히려 옛날 것이 더 이해도 쉽고 계산하기도 쉽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풀어가지고 나는 옛날 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올해 2025년 건설공사 필수품생 업무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요걸 응용해서 써야 돼. 자기가 편한 대로. 그러면 옛날 표준품셈을 소환해서 갖다 쓰기도 해요, 나는. 그렇고, 재료와 노임의 할증 봅시다. 1-3. 요게 이제 가끔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료의 할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짜투리가 나오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보면은 그걸 할증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 처음부터. 처음 공사비 산출할 때부터. 그래서 공사용 재료 할증 일반적으로 다음 표 이내 값을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복 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시멘트가 뭐 기타에서 3%, 정치식 2%, 이렇게 있고 아스팔트 2%, 3%뭐 이렇게 돼 있고 재료 할증을 그렇게 보면 되고, 노상 및 노반 재료 이것도 이제 토목에서 쓰는 것인데 모래나 모래가 6%까지 봐주네. 아니 건축은 보통 우리가 3%뭐 2%는데 이게 노상 노반 재료 이건 토목에서 도로 닦을 때 보조기층이나 기층 이런 데 이제 모래 같은 걸 이제 깔고 하잖아. 할증이 많이 인정해 준다는 얘기네.
관재료도 관을 그러니까 상수도관이든 하수도관이든 묻으면서 이제 줄파기를 해가지고 이 동결심도 이하로 묻거나 관을 묻거나 했을 때 이제 그걸 사춤을 하는데 이제 관 주변을 채우는데 모래를 쓰는데 그 활성률을 4%까지 봐준다 이런 얘기. 호사 그렇고 사석, 속채움, 강재류. 강재료는 우리 건축에서 이제 많이 쓰죠. 원형철근, 이형철근 우리가 3%까지 봐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형철근 쓸 일은 거의 없고 이형철근 쓰는데 우리가 철근 중량 산출할 때 3%까지 봐준다. 자투리를 3% 봐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봐줘도 나중에 이게 야 이거는 뭐 부재 처리해봐야 되지도 않고 고장력 볼트 뭐 큰 게 이제 강판이네. 강판이 10%까지 봐주네. 스테인리스 강판 10%, 중량 형광이 5%. 이렇게 할증을 이만큼 인정해 주면 되고, 공판 10%, 야 28% 나왔네. 덕트용 금속판이 28%까지 봐주네. 이거는 기계 설비에서 이제 쓰는 것이고, 기타 재료, 뭐, 목재 5%, 10%, 각재는 5%, 판재는 10%, 단열재가 뒤에 밑에 있어. 벽돌이 3% 인정해주고, 붉은 벽돌은 3%, 시멘트 벽돌은 5%. 그 기술시험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 설정 우리가 봐주면 돼요. 단열재가 맨 뒤에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 단열재 10%, 타일 3%, 5%고, 이렇게 자재 할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3-2번 노임의 할증. 노임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다. 2번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 외 휴급 휴일, 야간 및 휴식, 휴일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0조, 55조, 56조. 이거 내 적용하면서 대충 봤더니 1.5배 내지 2배 이렇더라고. 후매 할증 1-4. 후매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인해서 특정 공사비 산정 외에 공사 규모, 현장 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할증의 적용은 품셈 각 항목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작업 환경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며 항목별로 별도의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항목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쭉 읽어보고 할증률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 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일부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할증의 범위에서 보완을 할 수 있다. 할증의 중복 과산 요령 기본품 곱하기 가로 1 플러스 A1, A2, A3, AN 그럼 할증 요소들을 다 적용해라 그 얘기죠. 작업 지연, 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 조건 발생, 출입 통제, 중단, 이동 등 일일 작업 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군부대 공사 같은 거 하면 이제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고, 공사 여건이 또 안 돼가지고 출입 통제하거나 중단되거나 교통 상황이 또 그래가지고 안 되거나 할 때 작업 지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 조건이 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 조건 발생하여 일일 작업 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현장 조건이 보안구역, 통제 보안구역,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보안구역이 설정되어 있거나 작업 인력이 출입 통제로 작업의 지장을 받는 경우에 20% 할증이니까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할 일을 예를 들면 20% 할증하면은 2는 2.4%, 24%까지 봐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두 명으로 정상적으로 작업 시간이 주어지는 데서 작업을 하면은 우리가 두 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통제 보안 지역이니까 20% 할증을 한다 그러면은 2.2명이 되겠죠, 그죠? 2.2명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도서 지역, 공항 지역 이런 데 이제 본토와 도서 구간 인력의 이동, 출퇴근 발생으로 지장을 받는 경우, 공항 내 이착륙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반을 할증해도 50% 할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고 이런 때문에. 너무 오후 늦게 저녁 음. 좋은 시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정 보고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민원을 예상할 수가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민원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작업하는 진행 과정에서 이제 그 다 기록을 해가지고 아침 예를 들면 우리가 8시부터 일을 했어야 돼. 우리가 받은 도급 금액에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아침 9시부터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1시간을 못한 게 아니야. 저녁에도 말을 1시간 더 못했다. 그러면 2시간을 더 못한 거 가지고 실정 보고를 해서 그걸 받을 수가 있지. 열차의 운행빈. 열차의 운행빈도 이런 거는 이제 뭐 자재비, 운반비하고 관련되겠네. 그런 게 있고 건물 층수는 자 이런 걸 봐야지. 주 밑에 주라고 돼 있죠. 1번 시설 건물 내부 작업자 이동에 따라 작업 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층의 구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층고의 3.6m를 기준하여 환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 층수가 예를 들면은 10층 이하다 그러면 3% 할증할 수 있는데 10층 이하다고 하면은 이거 적용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작업 지연 이거 적용한 적이 없어. 그러나 이걸 어느 사건 당사자 일방에서 예를 들면 시공자 쪽에서 이거는 우리는 20층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보고 있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 주소가 어디야 이게? 뭐 보는 거야? 작업 지연이잖아. 작업 지연 항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시공자 쪽에서 어 우리 20층 건물이니까 5% 인정해 달라. 작업 지연에 대해서 5% 인정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면은 요구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이걸 딱 들이대면 되지. 작업 능률이 저하된 것이 감정인이 볼 때에 이게 5%였다. 20층 이하. 그거 인정할 수 있겠다 하면 감정인이 판단하면 요 근거를 들이대 가지고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형지세, 산지나 경사지나 습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지가 뭐 예를 들면은 산지 등급에 보면 이게 경사도가 나오거든. 그래서 경사도가 뭐 심하다 그러면은 뭐 50%까지 허용하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문 경우라서 그때 요걸 찾아보고 적용해 주면 돼요. 우리는 뭐 보통의 경우는 도심지에서 일어난 사건, 그 건설 현장이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지형지세는 그렇고 뭐 지세도 보면 뭐 복잡하게 많이 구분을 해 놨네. 해발 고도 어떻고 구배는 어떻고. 그래 가서 찾아보면 되고. 도심지는 뭐 교통 불가 발생 오늘처럼 여기에 무슨 뭐 차 없는 은평 차 없는 거리 해 가지고 교통을 양쪽에서 딱 막았다 그러면 그래서 우회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증을 몇 프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위험. 위험에 이제 장소에서 작업하는 거, 보수 작업. 그다음에 교량 위에서 작업하는 거, 터널 내에서 작업하는 거, 유해 작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할증을 할 수가 있죠. 작업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위험 요소의 발생과 위험 노출로 인해 작업 능률이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적용해 주면 되지 뭐. 과연 적용할 만한 거냐 것이냐 아니냐는 적용 조건을 보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활선 근접, 고온 고압기기 접근 작업,
접근 작업 참고해가지고 ACI 140kW급 이상이 뭐 있고, 그 다음에 60kW급 이상이 있고, 7kV급 이상이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30%까지 할증해 되고, 작업 제한, 휴전, 전기가 끊기거나 뭐 단수 선로 사용 중지 등 작업 시간 제한 발생 또는 일일 작업 물량 미만의 소규모 시공 등 일일 작업 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한다. 오히려, 그치. 아니, 내가 예를 들면은 콘크리트 공이야. 근데 어느 놈이 집수리 한다 그래가지고 1루베 되는 거 이거 좀 와서 콘크리트 좀 쳐달라 그러면 그거 가겠어? 하루 8시간 일할 수 있는 내지는 뭐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하루 일당을 제대로 받고 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려 그러지. 너가 집수리 하는데 1루베짜리 콘크리트 치는데 가가지고 내가 그거 가가지고 일하겠냐고. 그러니까 소규모량은 할증을 요렇게 해줄 수 있다 이거야. 아니, 내가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해가지고 일당을 받아서 해야 집에 퇴근할 때, 가족들, 딸내미, 아들내미, 먹을 거라도 좀 사들고 가고 이렇게 되는데, 2시간짜리 일이다. 그거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할증을 해주는 거야. 예, 그래. 그거는 그리고 밑에 이번에 소규모 작업 물량 제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정하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 이렇게 작은 거를 누가 하겠냐. 그러면 우리가 원칙대로 이 정상적인 계산 방식으로 이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너무 가격이 적은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감정하고 있는 거에 전기 부분에 하자가 있고 뒷정리가 안 됐다. 근데 감정인인 내가 볼 때에 이거 전기 내선 전공 한 명이 와가지고 2시간이면 처리할 일이야. 그러면 2시간으로만 그 인건비를 계산하면은 그게 합당하겠어? 그 사람은 2시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 공칠 수도 있는 거야, 그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증을 해주는데, 소규모 작업 물량일 때는 이렇게 할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하루의 시공량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품, 하루 시공량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하루 시공량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시공 수량과 투입 자원의 작업 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재료량을 더 줄 수는 없지만은 노임은 이렇게 할증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거는 음. 그렇지? 그래. 그게 왜 그러겠어? 그 취지가 바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야. 이 품셈에 2번 소규모 작업 물량 제한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근데 집에 있으면 사다리 차나 그런 사람들, 학자들은 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조건이 1번에 보니까 시공량이 하루 시공량의 반도 안 된다, 반 이하다. 그러면 반을 쳐줘라 이거야. 반을. 적용 시공량은 2분의 B니까 어, 반 반띵을 해주라 이게 반띵. 일당을 반띵을 해주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하루 시공량의 반은 넘는다. 그러나 하루 일당량만큼은 안 된다. 그러면 하루치 줘라 그 얘기. 하루치 줘라. 뭐 맞는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요게 우리 감정에서 많이 써먹어. 많이 나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 어.
또 이거는 뭐 감정인이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147 작업 환경. 공사 외적 시공 환경, 즉 작업 시간대 환경, 소음, 진동, 위치 이동 및 분산 등.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건 현장이면은, 예를 들면 군 부대 내에 뭐 초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 조사하려면 그 멀리 떨어진 거 다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런 거지. 그런 게 이제 작업 환경이 나쁜 그런 것이고, 특수 작업이 발생한 경우는 이렇게 적용하는데, 야간, 정상 작업 시간에 추가하여 야간 공사 수행, 돌관 공사, 발생 20%다, 25%다. 특수 작업, 중요한 기기 및 설비의 분해, 가공, 조립 작업,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그러니까 남들 일반적인 작업이 아니라 특수 작업이 당연히. 이거 5%에서 10%. 좀 적다. 한 10% 봐주면 되겠네. 기타, 작업 공간이 협소하다. 아이씨, 뭐, 정상적으로 이거 볼트 쪼야 되는데, 주어진 공간이 좁아가지고, 손을 이게 움직이지 제대로 못한다. 이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야. 작업이 더디잖아요. 그러면 이제 50%까지 할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1-5 기타, 품질관리비. 이런 거는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런 것들은 원가계산서 제일 첫 페이지에 그 요율이 다 조달청에서, 어, 원가 계산 재비율 적용 기준이라는 것을 매년 반기별로 발표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간접공사비는 몇 프로, 뭐 산재보험료는 몇 프로, 이 공식들이 다 주어져요. 그걸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돼, 그냥. 근데 이거 이런 게 있다는 거 여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현장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안전관리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게 그 표에 다 나와 있어. 공사용수는 이렇고. 그러면 이거 물가 계산하는 건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뭐 있어. 이런 거 세세하게 따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157의 현장 시공 상세 도면의 작성.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은 이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42조에서 발주청에서 공사 시공에, 이거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서 이제 이걸 가격을 정하면 되지. 종합 시운전 및 조정비, 시공 측량비, 표준품선 보안 실사, 품의 신설을 개정하기 위해서 배정받은 실사기관 전 대상 공사에 대해 실사해야 되는 등을 크게 반영할 수 있다. 해본 적은 없어. 2장 가설공사, 가설물의 한도, 현장 사무소 등의 규모. 우리가 예정공사비를 산정을 하는데, 가설공사비 항목 중에 현장 사무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크게 짓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가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인정해주는 한도가 이거야. 인정해주는 한도가. 당연하지. 예를 들면은 현장 사무소의 규모 토목해가지고, 이게 뭐 이거는 1억 5천 미만, 직접 노무비가 1억 5천 미만 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접 노무비의 금액에 비례해서 현장 사무소의 규모를 정해놨구만요. 그죠? 관리 감독자 사무실은 40제곱미터 이하, 어, 수급자는 50, 자재창고 40, 숙소 60. 자, 여기 줄을 진짜 잘 봐야 돼, 줄을. 자, 직접 농업인은 어떻다는 게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은 수급자 현장사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 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고려 별도 계산해야 되고,
3번은 가설물 종류 선택은 공사 종류 및 금에 따라 산정해 제공해야 되고, 4번, 이렇고, 5번, 실험실의 규모는 어떻고, 6번, 가설물 무시 조설 비용은 별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시내 건물이 아니고 저쪽에 저 상가 벽지 같은 데 할 때에 가설물 설치하는데 평탄지가 없다. 부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럼 별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가설공사비는 성질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현장 사무소 등의 규모, 이제 건축이나 기계 설비에서는 이런 위에 건 토목이구나. 우리가 예를 들면 어제 현장 설계 제출한 게 2천억 규모란 말이야, 예산이, 공사비가. 뭐 500억 이상이네? 500억 이상이면 관리감독자 사무실이 210제곱미터, 수급자는 360, 자재창고 100. 그런데 너무 규모가 차이가 크니까 여기는 아마 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현장설 면적은 쪽에 드리면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자리 수급자료 계획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수급자 현장 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사무소는 별도 계산한다. 가설물에. 수급자는 시공사를 얘기하는 네, 시공사. 네. 우리가 이게 용어가 수급자, 뭐 도급자, 발주자, 뭐 이렇게 뭐 막 한데 하도급자, 뭐 그죠? 하수급자, 뭐 이렇게 쓰는데 수급자는 이제 받을 수, 이제 도급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가설물 참고 자료 해가지고 가설물의 면적 있네. 가설물의 면적. 가설물 규모는 필요 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사용할 수 있다. 시멘트 창고는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거 기사 시험에 흔히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시멘트 창고 면적? 땡큐야? 쉽게 내시면 그래, 맞아. 나도 그런 기억이 나. 가설물 면적은 뭐 종류별로 이렇게 돼 있고, 맞아. 가져창고.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이 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게, 이런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 돼. 손률, 적용 기준. 사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가시설물의 재료비는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손료 또는 임대비로 산정한다. 손료와 임대비로 구분해놨네요. 손료는 표준 홈센 제시 손률과 자재 수량을 참고해 적용한다. 임대비, 현장거래 임대료 또는 전문 가격 조사 기관이 공평 가격자 참고해 준다. 임대비로 해도 되고 손료로 해도 돼. 근데 손료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어떤 자재의 종류가 이제 철물, 창호, 흉관, 강재료 뭐 이런 게 있는데 3개월 쓰면 강제료는 15% 손료로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가시설물, 가설시설물, 철제조립식 가설시설물. 우리가, 큰 건물 할 때는 실제로 가설 건축물을 축소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요걸 쓰면 돼. 근데 보통, 우리가 감정 나온 건데, 감정해 보면은, 가설 건축물을 따로 하지 않고, 뒤에 보면 컨테이너 나오잖아요, 컨테이너. 2번이 컨테이너형 가설 건축물이네. 예. 요걸 이제 대체로 난 이걸 다 적용했어. 거의 대체로가 아니라 거의 다 이거로 했지. 예를 들면 뭐 공사기간 3개월이면 손율 18%다. 요 의미를 아마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컨테이너가 우리가 필요한 게 예를 들면 2.4m에 뭐 6m에 2.6m짜리다. 그게 한 동이 필요한데 그 한 동의 가격이 물가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거래 가격 정보지를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3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요거 3개월 일하면서 300만 원짜리 그 컨테이너를 물건을 사서 갖다 놓을 거냐? 그러면 바보죠, 그죠?
임대하면 될 거 아니야, 임대하면은. 아까 앞에서 맨 앞에 나왔지, 임대료가 얼마인 게 나와 있으면 그걸 적용하면 될 것이고, 손율로 계산해도 돼. 그러면은, 지금, 컨테이너형 가설 건축물이 3개월은 18% 손율을 인정해 주니까, 300만 원에 대한 18%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을 가설 공사비로 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고. 가설 울타리나 가설 방음벽도 마찬가지로, 아니, 이 공사 한 번 하고 끝날 건데, 가설 울타리, 가설 방음벽을 갖다가 재료를 다 사서 그러면 설치할 거냐? 그럴 바보가 어디 있어. 가설자재 임대해 주는 데 가가지고, 임대 받아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게 싸게 맥히니까. 이거를 응, 응. 그 거를 이게 하시는 자재를 가져왔어? 가져갔대요. 예. 그러니까 거기 거 그렇지. 거기서 임대해주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가져가는 거야. 우리는 임대료만 주면 되는 거야, 그냥. 응. 당연히 그렇게, 그게 지금 요거야, 요거. 왜 손율을 여기다가 해놨겠어. 우리가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손율이 그런 가설제도, 예를 들면은 가설 울타리가 3개월 쓰면 20%, 29% 손율을 인정해 주니까 그 가격의 29%만 가격을 지불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라고. 구조물 동발이. 강간 동발이도 우리가 이제 시스템 동발이나 강간 동발이나 알루미늄 동발이나 이거를 공사하는 기간 동안 그걸 우리가 물건을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공사 시공업체라면 그 가설재를 우리가 사가지고 이 현장 쓰고 이 현장 끝나면 다음 현장에서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개는 그렇게 안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가설재를 임대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임대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대신에 가격은 손율만 3개월 쓴다 그러면은 공발이 6%할 손율만 적용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역서 작성을 하는데 가설재의 비용을 갖다가 물건을 다 신품으로 사는 걸로 하면 그러면 너무 비용이 커가지고 건축주는 손해지. 그러면 안 되지. 업체를 수리를 그래서 원래 중거리를 원래 자칫 모델을 냈더니 확보하고 그 양반이 음, 이렇게 해도 음, 되는데 임대료 음. 그래서 김지한 씨는 아마 이 실내건축을 쭉 해왔으니까 이 내역서에 대해서는 줄거리는 다 파악하고 있을 테지만은 성호 씨는 앞으로 이걸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어떤 감정 사건 현장이 생기면은 나하고 같이 현장 한번 나가서 현장 조사 한번 쫙 하고 그다음에 감정 보고서를 쓰고 그 감정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이제 요 내역서 꾸미는 거거든. 이거를 혼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역량을 키워놔야지. 그걸 말고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거예요. 그건 어떤 관점이냐 관점에서 아까 살짝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제가 잘못하면 그래도 그 소송 당사자가 대부분 건축주라고 일 거라고 생각이 소송 당사자가 있고 상대방 적용하시는 걸 보니까 살짝 그래도 이쪽 그 업체 쪽에 이렇게 시공제 쪽에. 의견을 약간 들어주시면 뭐 10%를 다 적용해준다던가 뭐 음. 이러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아니 이제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딱 이쪽 얘기 들어보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은 아 여기는 요쪽에 이 시공자 놈이 조금 욕심을 내는구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현장에 가보면은 요 건축주가 요것이
일은 시켜놓고 돈은 안 주거나 적게 주려고 하는 게 심하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 현장에서 느끼는 점이 감정서에 투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건축주 놈이 좀 욕심내는 놈이면은 약간 시공자 편에서, 약자 편에서 이렇게 좀 서서 내가 가격을 내주기도 하고. 그거는 아마 김재환 건축사도 앞으로 하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사람이라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 어, 잠깐 네. 쉬었다가 네. 할게요. 불경기라서 설계거리가 없어가지고 다들 설계 사무실 손가락 빨고 있어도 싸움하려면 싸움을 하기 때문에 법원 감정을 하면은 불경기를 좀 덜 타. 어.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아, 구조물 비계 2-2-5번. 뭐, 종류별로, 이제, 부재의 종류별로, 공사 기간별로 몇 프로씩, 예, 할증을, 손율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걸 보면 되고. 축중계라는 게 있네, 축중계. 축중계. 요런 가설제는 내가 써본 적이 없는데. 이게 중량을 측정하는 기계인가? 음, 그 중량 계산편에, 중량 계산, 중량 그 계량기구나. 이거 적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예. 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적재, 적재 하중이 한계가 있잖아요. 각 그 운반기계에 보면은 뭐 15톤 트럭이면은 뭐 15톤이겠지만은 그 과연 현장에서 현장 가설문을 출입문을 딱 나서면서 이 중량계를 깔아놓고 중량계를 재보고 15톤이 넘어가면은 그 차량은 나가면 안 되잖아. 그 중량계를 말하는 거고. 이거 하면은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나갈 때 수량 중량 제한이 예, 있지. 예, 고제 이제 나갈 때 음, 중량에 맞지 않으면 음, 그렇지. 그러니까 저울이구만, 저울이야. 쉽게 말해서. 예. 그 다음에 규준틀. 고제에서 근데 규준틀은 이제 손율이 없고, 목재는 뭐 100%니까는 뭐 이거는 손율로 따질 게 아니라 다 그냥 손실이지 뭐. 그 다음에 2-3번의 가설건축물, 철제 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이거는 뭐 해본 적이 없고, 컨테이너 3-2번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이게 이제 거의 100% 이거로 다 했고, 했을 때, 본품은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컨테이너형 하나 놓는데, 사이즈가 3m, 3m짜리면은 비계공 0.4인이 필요하고, 특별 인부가 0.18명 필요하고, 크레인이 10톤 크레인이 2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그 1위 대가죠. 그렇게 적용하면 되고, 복층일 때는 뭐 이렇게 별도 계산하는 항목들이 있고, 운반비 별도 계산하고, 크레인 규격은 자금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위 대가가 시작이 됐네. 가설 울타리 및 가설 방음벽 설치하는 데는 강간 지주 설치 및 해체가 우선 있어야 되고, 이게 말하자면 버팀대죠, 버팀대. 버팀대이고, 그 밑에 보면 H형광 지주로 이렇게 H형광을 박아가, 땅속에다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가설 울타리를 붙여놓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뼈대를 세우는데 강간 지주를 할 수도 있고, H형광 지주를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지주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설 울타리 판을 붙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2-3, 4-3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가설 방음량도 세로형일 때는 이제 2-4-4에서 또 규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주 설치를 우선 먼저 보면은 제 2-4-1에 보면은 10m당 지주 높이가 3.5m 이하일 때가 있고 지주 높이 6m 이하일 때가 있고, 이게 뭐 현장역 주변에 예를 들면은 민원이 아주 극심하다 그러면은 높게 해달라고 하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6m까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럴 때 비계공이 예, 보통인부와 비계공 굴착기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물량이고, 이게 표를 보면 이해가 됩니까? 10m당 비계공이 예를 들면은 지주 높이를 6m 이하짜리로 한다. 그러면은 비계공이 설치하는데 0.46명이 필요하고 해체하는데 0.18명이 필요하다. 요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0m당 0.46이니까 거의 반일이 필요하네. 거의 반일이. 비계공이. 거꾸로 또 이걸 환산을 하면은 비계공 한 명이 지주 높이 6m 이하짜리는 설치하는데 한 20m 밖에 설치 못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뒤집어 해석하면은. 해체는 뭐 말 그대로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볼트 풀고 판 떼내고 이런 거니까. 위험도는 똑같아? 거의 음. 되겠죠. 그래. 그래, 그거 굴착기가 해체하는데 왜 뽑아내는데 필요하다는 거구나. 작은 거 말고 맞아. 그게 사람이 인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지. 그렇고, 뭐, H형광 지주도 그렇고, 어려운 게 없어요. 보면은, 그 여기는. 오타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아. 이거는 뭐, 딱 엑셀, 1위 대가에 요것이 이미 다 이 수치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 수치지? 이러면 안 돼. 여기 가설 표준품 셈에서 나와 있는 요거구나 하는 거를 엑셀에서 그 셀을 딱 찍어 봤을 때, 요게 요거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 돼요. 이거 일일이 다 하려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기 때문에 엑셀 파일을, 이데커 파일을 활용을 하면 돼. 규준틀, 소공의 비탈 규준틀 설치 및 철거. 규준틀 한 군데당 건축 목공이 0.16명 필요하고 보통 인부는 0.14명 필요하다. 본품은 높이 0.5m, 표지판 2개를 설치한 비탈 기준틀 제작, 도색, 가설, 철거 작업을 포함한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이 잘 안 보이네. 기준틀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뭐. 도로용 목재 수평 기준틀 설치 및 철거.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 거의 왜 이게 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건축 이것뿐만 아니고 건축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현장이 앞서가. 그 다음에 그 앞서간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이 품셈에 반영되는 거는 몇 년 뒤에 그렇게 반영되더라고. 그렇게 하고 정규전틀, 기계전틀 설치 철거는 이제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우리가 레이저 쓰는 걸 우리가 내역서에다가 반영할 수는 없고 이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이거를 적용해서 가격을 산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6번 동발이, 강간 동발이 설치 및 해체. 토목이 있고, 이제 건축이 있는데, 건축 걸 봅시다. 1루배당 3.5m 이하 높이는 형틀 목공 0.05명, 보통 인부 0.01명. 이렇게 계산이 되고, 수평 연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가산할 수가 있네요. 가산. 또 전체 동발의 연결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다. 설치 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 간격이 0.6m 이하면은 요율이 120%고 설치 간격은 간격을 촘촘하게 설치하면은 그만큼 할증이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263은 시스템 동발이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서 이해할 줄 알면은 이거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반 적용 기준하고 요거 가설 요거만 하면은 나머지는 사실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는 바로 내가 그 엑셀 파일, 감정한 엑셀 파일을 예, 그 공유할 테니까 노트북에다가 열어서 아, 이게 수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면 돼요. 네, 다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만들 때는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이 내역서 만드는데 좀 연회비 얼마 내고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일위 대가를 내가 다 다운받아 가지고 우리 현장에 맞게끔 내가 편집해서 쓰지. 코메스라. 그러면 다음 주일이 보자. 10월 5일이죠? 10월 5일 날이 추석 바로 추석 이브인데 두 분이 참석할 수 있겠어요, 수업에? 어디 다른 데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가보면 뭐해? 어디 놀러 가봐야 뭐해? 뭔 도움이 돼? 저희는 친집 성묘? 하시는 성묘를 추석 하루 전날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 장사하시는 분들이라 음, 쉬는 날 때가 더 정말이 더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언제 결정이 돼?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여부가. 후일쯤? 네? 그러면 다음 주 한 주를 쉬고, 추석 지나고 12일 날 수업을 속개할까요? 네? 10월 12일. 일요일 주일. 그럼 그렇게 합시다. 다음 주는, 빨간 날 중에 한번 모이나? 빨간 날 쭉 빨간 날이잖아. 모르는 어차피 아유, 어차피 12일 날 모이는데, 뭐. 했어? 주일로, 12일로, 5일 날에 5일 날 쉬고, 12일 날 모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